네,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도발한 관세 전쟁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걸까요? 뉴욕 증시가 지난주 나흘 연속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S&P 500 지수가 3,700까지 추락할 거란 경고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.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빅테크의 1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뉴욕 증시 관세 전쟁의 여파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? 네. 특별히 상황이 그렇게 뭐 호전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왜 시장은 조금 이렇게 회복의 모습을 보였죠?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약간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물러섰는데요. 예.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도 베센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과의 어쨌든 협상에 대한 여지들을 좀 남겨둔 거,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어대더니 네.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요. 얘기한 곧 거. 해임할 것처럼 말았는데요. 네. 두 가지가 겹치면서 네. 이제는 이제 시장에서 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잘 안 믿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주가도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대화가 있는 듯한데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지금 진전은 없거든요. 만약에 관세 완화 분위기가 이렇게 또 이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완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최악은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관세에 대한 압력 그리고 그 어떤 파월 의장이 예를 들어서 해임됨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좀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이제는 그 관세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,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에 대한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결국은 매를 맞을 건데 이제는 이제 몇 대를 맞을 건지가 남은 거죠. 이제. 그래서 최악은 벗어났다. 더 많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얼마나 경제나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지가 좀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, 그게 곧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인데 실물 경제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,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비관 전망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. 울프 리서치 회사죠. S&P 500이 3,700까지 추락한다?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정도의 경고를 했을까요? 예,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고점에서 한 10% 조정은 매년 1년에 한 2, 3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조정인데요. 지금 이제 18.9% 정도 S&P 500이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울프 리서치와 같은 해외 IB들의 이런 3,700 정도의 주가 하락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%, 50%에 해당하는 하락이거든요. 이런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IT 버블 또는 경기 침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반영한 어떤 그 전망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좀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나쁜 것들이 이제 겹쳤을 때 S&P 500이 이제 3,700까지 갈 수도 있을 걸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. 예. 침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쨌든 금융위기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40% 가까이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.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어떤 고평가 국면에서는 조금 벗어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버블 붕괴까지로 저희가 볼 정도는 아니다.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S&P 500 3,700이라는 전망은 다소 IT 버블 붕괴와 같은 주식시장의 어떤 버블 붕괴를 감안한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깜짝 놀랐어요. S&P 500이 3,700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내서 주가 수익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전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
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한 것 같은데 이건 극소수의 사람들의 전망이라 그런 얘기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. 자,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환율인데 요즘 달러 가치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. 최근에 달러화 지수가 뭐 1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관련해서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좀 환율 종잡기 어려운데요. 그런 와중에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,430원대입니다. 이제 달러 가치가 강세로 조금 방향을 다시 튼 겁니까?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.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달러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도 지금 미국 경제가 좀 나쁘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? 지난 2년 동안 미국 달러가 좀 강해졌는데 저희들의 이제 그 전망으로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경제가 좋긴 했지만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달러가 사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달러 가치가 좀 고평가되었고 그 부분들이 조금 지금 되돌려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달러 대비 유로화, 달러 대비 엔화는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요. 또 달러 대비 저희 원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신흥국 통화는 또 그렇게까지 또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는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지금 그동안 고평가되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지 지금 완전히 뭐 최근 들어서 되게 우려가 되었던 뭐 셀 USA 같이 해서 뭐 달러 자산에서 예. 완전히 이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 한때도 달러를 팔고 미국 채권도 팔고 미국 주식도 팔아서 말씀하신 대로 셀 아메리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. 우리 환율은 그러면 현재의 수준에서 만약에 달러가 조금 현재의 강세를 유지한다면 달러당 원화 환율이 한 1,430원 그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양일까요? 아니면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? 근데 이제 미국 달러가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. 예, 저희가 원화가 자체만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절상되고 가치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이 좀 적정한 레벨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는 이제 1,400 한 초중반대에서 원달러 환율은 좀 움직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예. 특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이번에 환율이 나왔다는 게 주요 의제로 들어갔거든요. 예, 그 얘기는 결국은 달러가 약할 때 원화는 좀 절상 쪽으로 정책들을 좀 그 한국 정부가 좀 마련을 해달라라는 얘기 또는 압박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. 네, 그렇군요.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기는 이제 어렵다. 뭐 그런 얘기네요. 자, 빅테크 주요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더군다나 EU 집행위가 애플과 메타의 이런 독과점 관련해서 과징금을 대규모로 매겼는데 그 자체가 빅테크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대규모 이제 그 과징금을 매기긴 했지만 네. 이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뭐 사실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예.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미국 기업들,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일정 부분은 좀 싸 보이는 그런 국면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의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은 지금 정도 레벨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1분기 예정돼 있잖아요.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지 대체로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? 이번 주에 이제 애플, 뭐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이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. 네. 이제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을 아직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투자,
특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와 관련된 투자를 줄이느냐, 뭐 이런 것들인데 지난주에 발표된 구글, 알파벳의 실적만 보면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 예, 투자 계획도 여전히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AI 관련 투자는 지속한다. 예, 네. 그래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역시 뭐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크게 그 AI와 관련된 투자를 줄이거나 하는 조짐은 아직은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. 네, 그러네요. 자, 빅테크 중에서 관심을 갖는 게 테슬라입니다.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에 이 트럼프 행정부 이기에서 깊숙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머스크 CEO가 5월부터는 정부 효율부 활동을 대폭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 자체만으로 조금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뭐 되는 겁니까? 아니면 자동차품 관세 면제 영향을 좀 받는 겁니까? 최근 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테슬라 CEO가, 그러니까 머스크 CEO가 이제 그 DOGE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. 너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로부터는 뭐 불매 운동도 심하고 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또는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특히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로부터는 너무 많은 미움을 받다 보니까 네. 이 테슬라 기업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. 아무래도 이게 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기차, 그다음에 뭐 머스크 CEO의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네. 결국은 전기차에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부분. 뭐 로보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다른 성장으로서의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예. 이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 CEO가 오히려 이제 그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좀 떨어져서 이 테슬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혁신의 어떤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는 조금씩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머스크의 복귀는 아무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반전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율주행,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에서 뭔가 혁신을 좀 지속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주가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. 우리 시장으로 와보면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 1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는데요. 미중 관세 전쟁이 조금 완화되면 뭐 상당히 SK 하이닉스가 빚을 볼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 주말에 또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. 모건 스탠리 늘 반도체 관련 보고서 내면 국내 언론도 좀 주목을 하는데 요번에는 또 SK 하이닉스를 또다시 저기역을 하면서 위험이 온다. 빙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. 이렇게 좀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예, 아무래도 이 그 뭐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이런 해외 IB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한국의 어떤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런 관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의 어떤 그 흐름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예.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저격은 하긴 했는데요. 네. 의외로 또 목표가는 올렸습니다. 이번에 목표가는 올렸어요. 네. 네. 왜냐하면 지난 그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더 좋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올렸는데 이제 뭐 빙산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피해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 위험들을 좀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. 근데 그런 부정적인 위험과 목표가 올리는 거는 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그럼 도대체 분석이 제대로 된 거예요?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 IB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100% 신뢰는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은 반도체라는 어떤 산업 자체가 주는 어떤 민감도가 큰 산업에서는 어떤 글로벌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그냥 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저격을 했지만 목표가를 올렸다 그러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보고서를 낼 때마다 국내 언론이 돼서 득비라는데 그 안에
정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? 우리 국내 증권회사들이 오히려 훨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?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서 내는 거 아니에요? 잘 모르는 건 아니고요. 잘 모르는. 이제 해외 IB들의 강점은 네. 네트워크입니다. 네트워크.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한국 업체들을 열심히 보고 뭐 대만 업체들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저희가 아는데 이런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보지만 미국과의 네트워크도 있고 대만과의 네트워크도 있고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조금은 더 글로벌한 흐름에 네. 예민하다는 장점은 또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어떤 속속들이 또는 경쟁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한국의 증권사들이 훨씬 더 네. 분석을 잘하는데요. 네. 근데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을 어쨌든 이런 모건 스탠리라는 해외 하우스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무조건 또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보고서를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이랄까? 뭐 그동안 방산, 조선 굉장히 상승 동력을 유지했는데 뭐 앞으로도 괜찮을까요? 사실 이제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산과 조선 업종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은 그래도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. 예.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저는 내수 방어적인 산업과 바이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바이오와 내수 방어적인 산업이라면 어떤 걸? 그러니까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유틸리티, 에너지나 예, 그 필수 소비재, 필수 소비재 관련. 음식료와 같은 그런 산업들입니다. 음식료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산업들이 불황에 가깝고 굉장히 좀 강한 산업이고 아마도 이제 지금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뭐 추경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그 선거 전후로 해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내수 소비 산업을 조금 저희가 좀 관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이제 바이오 같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주간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